할로윈. 오늘 나는 마치 집도 절도 없는 놈팡이처럼 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 그건 나한테 꽤 편한 복장이었다. 내 옷에는 좋은 옷과 나쁜 옷 사이에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어쨌거나 반쯤은 집 없는 아이 같아 보였다. 페넬로페도 집 없는 여자처럼 옷을 입고 왔다. 물론 페넬로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없는 여자였다. 우린 귀여운 커플이었다. 물론 우린 전혀 커플이 아니었다. 그래도 난 우리들의 공통적인 취향을 언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페넬로페에게 말했다. 안녕. 우리 같은 옷을 입었구나. 페넬로페가 다시 나한테 콧방귀를 끼려니 했다. 그런데 나를 보고 미소를 짓는 게 아닌가. 옷 멋진데 진짜 집 없는 아이 같아. 페넬로페가 말했다. 고마워. 너 진짜 예쁘다. 예뻐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의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 이렇게 입고 있는 거라고. 오늘 밤에 난 사탕 대신 집에 남아있는 동전을 달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그걸 집 없는 사람들한테 전부 기부할 거야. 할로윈 옷을 입는다는 게 어떻게 정치적 표현이 될 수 있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페넬로페의 표현에 감탄했다. 내 표현에 대해서도 페넬로페가 감탄해 주었으면 했다. 그래서 난 거짓말했다. 난 이 나라의 집 없는 원주민들에 대한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 이걸 입고 있는 거야. 그래, 그거 진짜 멋진데. 그래, 동전을 모으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나도 그래야겠다. 물론 방과후 난 우리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을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칠 거야라고 외치는 꼬마 귀신놀이를 할 거다. 하지만 페넬로페가 리어단에서 하는 것만큼 동전을 모으지는 못할 거다. 있잖아, 내일 우리 돈을 가져와서 같이 보내는 게 어떨까? 우린 두 배로 기부할 수 있을 거야. 페넬로페가 나를 바라보았다. 빤히 보았다. 내가 진심인지 생각하느라 그러는 줄 알았다. 정말이니? 페넬로페가 물었다. 그래, 그래, 그러자. 멋져. 내가 말했다. 그래서 그날 밤늦게 나는 우리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꼬마 귀신놀이를 하러 나갔다. 추측컨대 그건 참 멍청한 생각이었을 거다. 아무리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동전 모금이라지만 난 그런 걸 하기엔 너무 나이를 먹었는지도 몰랐다. 아,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동전 기부하는 걸 기꺼워했다. 그들 중 상다수가 나한테 사탕도 주고 동전도 주었다. 아버지는 술이 취하지 않은 채 집에 있었다. 그래서 나한테 1달러를 주었다. 아버지는 할로윈 때 거의 언제나 집에 있으면서 술에 취하지도 않고 너그러웠다. 몇몇 사람들, 특히 할머니는 내가 백인 학교에 다닌다고 용감한 꼬맹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욕을 하면서 면전에서 문을 꽝 닫아버렸다. 하지만 아이들이 내게 뭘 어떻게 하리라고는 난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10시쯤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새 녀석이 내 앞으로 뛰어나왔다.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놈들은 전부 프랑켄슈타인 가면을 쓰고 있었다. 나를 땅바닥에 밀치더니 몇 번 더 발로 걷어찼다. 그러더니 내게 침을 뱉었다. 발로 차는 건 견딜만 했다. 하지만 내게 침을 뱉은 건 마치 나를 벌레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소음기 있는 침 때문에 타 죽는 민달팽이처럼. 놈들은 나를 지독하게 때리지는 않았다. 놈들이 나를 병원이라든가 뭐 그런데 쳐넣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는 있었다. 놈들은 그저 내가 배신자라는 걸 상기시켜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내 사탕과 돈을 훔치고 싶어 했다. 많지는 않았다. 1달러짜리 지폐야 동전으로 대충 10달러 정도. 하지만 그 돈은 가난한 사람에게 줄 생각이었던 그 돈은 나를 꽤 기분이 좋게 했었다. 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돈을 모으는 가난한 아이였다. 그건 거의 영광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놈들이 그걸 빼앗아가고 난 후 난 그저 멍청한 놈처럼 흙먼지 속에 누워서 로디와 내가 함께 꼬마 귀신놀이를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했다. 우리는 늘 똑같은 옷을 입었다. 로디와 함께 있으면 난 공격받을 일이 없었다. 나를 때린 놈들 중 로디가 있었을까? 제기랄 그건 끔찍했다. 하지만 난 믿을 수가 없었다. 믿어지지가 않았다. 아무리 로디가 나를 미워해도 로디는 절대 그렇게 나를 때리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적어도 내가 아픈 걸 로디가 바라지 않기는 나는 바랬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나는 페넬로페에게 걸어가 내 텅 빈 손을 보여주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 페넬로페가 말했다. 지난번 돈을 모았어. 근데 어떤 놈들이 뺏어갔어. 어머 세상에 너 괜찮아? 몇 번 발길질 당했어. 어머 세상에 어딜 때렸는데. 나는 내 셔츠를 들어올려 멍든 배 옆구리 등을 보여주었다. 끔찍하다. 병원 갔다 왔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진짜 아플 것 같아. 그러더니 페넬로페는 시퍼렇게 멍든 것을 손가락 끝으로 어루만져 주었다. 난 거의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손끝이 너무나도 부드러웠다. 어쩜 이럴 수가 있니? 그래도 내가 돈 보낼 때 내 이름도 적을게. 페넬로페가 말했다. 와우 정말 정말 고마워. 천만에. 그러고 나서 페넬로페는 걸어갔다. 난 페넬로페가 걸어가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인상적인 말을, 뭔가 대단한 말을 해야만 했다. 페넬로페, 나는 페넬로페 이름 불렀다. 왜? 느낌이 좋지? 그렇지. 무슨 느낌이 좋아? 사람들을 돕는 건 기분이 좋아. 그렇지 않아? 내가 물었다. 그래, 그렇지.
페넬로페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그 짧은 순간 나는 페넬로페와 내가 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페넬로페가 내게 좀 더 깊은 관심을 보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그걸 알아차릴 거라고. 그러면 당장 내일 내가 제일 인기 있는 놈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많지 않았다. 난 여전히 낯선 땅에 낯선 사람이었다. 그리고 페넬로페는 여전히 나를 똑같이 그대로 대했다. 페넬로페는 나한테 그다지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페넬로페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로디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다. 이봐 친구, 어떻게 하면 예쁜 백인 여자 사랑에 빠질 수 있냐? 난 이렇게 물었을 거다. 글쎄 친구, 우선 내 외모를 바꿔야 해. 말투, 걸음걸이, 젠장. 그리고 나면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다고 그 애가 생각할걸.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즈음 그 다음 며칠 동안 나는 리어단을 좀비처럼 걸어다녔다. 아니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내가 좀비처럼 걸어다녔다면 난 무시무시했을 거다. 그러니까 난 좀비가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다. 좀비는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로, 무, 영. 사실 몸, 영혼, 뇌를 전부 가진 걸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난 인간과는 정반대였다. 내 생애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다. 외로울 때마다 내 코끝에 커다란 여드름이 자랐다. 상황이 곧 나아지지 않았다면 나는 말하는 여드름과 걸어가는 거인이 되었을 거다. 그때 이상한 일이 내게 벌어졌다. 여드름과 외로움에 범벅이 된 나는 한 마리 인디언으로 우리 보호구역에서 눈을 떴다. 그리고 리어단으로 가는 길 어디쯤에서 난 인디언보다 못한 뭔가가 되었다. 리어단에 도착한 다음에는 날 인디언보다 더더 못한 하찮은 뭔가가 되었다. 그거 백인 아이들은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로저는 내게 약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 같은 것하고는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다. 아이들 전부한테 그냥 주먹으로 얼굴을 날려줘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러고 나면 내게 모두들 관심을 기울일지도 몰랐다. 난 혼자서 이 수업 저 수업을 들으러 다녔다. 점심도 혼자 앉아서 먹고 체육 시간에는 체육관 구석에 서서 혼자서 피구를 했다. 그냥 야구공을 위아래로 던졌다 내렸다 던졌다 내렸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 알았어. 징징씨 자네가 얼마나 침울했는지 도대체 얼마나 가지가지 떠들려는 거야. 그래 내가 허풍을 떨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장일 수도 있다. 그러니 그 끔찍한 시간 동안 내가 알아낸 괜찮은 것만 몇 가지 말하겠다. 우선 내가 거기 대부분의 백인 아이들보다 더 영리하다는 걸 알았다. 물론 나보다 더 영리한 애들이 있었다. 아인슈타인 같은 여자의 두 명과 남자의 한 명. 그러니까 나는 99%의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영리했다. 인디언이 영리하다는 게 아니다. 내가 영리했다는 말이다. 이상 끝. 예를 들어주지. 지리시간 도지 선생님은 컬럼비아 강 근처에 화석화된 나무 귀화목의 숲을 얘기하며 나무가 바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들었다. 나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한 돌로 바뀐 것. 나무는 대개 죽거나 자기 가지가 부러져 땅에 떨어지며 미생물과 박테리아의 왕성한 활동에 의해 분해되거나 화학적으로 분해되어 없어진다. 그러나 늪지대, 갯벌의 습한 진흙지대 또는 모래나 화산지대의 날림에 의해 빠른 속도로 묻혀서 나무들의 조직 사이로 지하에 용해되어 있던 광물의 침전 작용으로 인하여 원래 나무 성분은 다 없어지고 나무 자체의 구조, 조직, 나이테 등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귀화목이라고 한다. 그래 아놀드 도지 선생님이 말했다. 선생님은 퍽 놀랐다. 내가 수업 시간에 손을 든 것은 처음이었으니까. 그래 저기 그러니까 그래 난 꽤 분명하게 말했다. 말해봐라. 그러니까 귀화목은 나무가 아니에요. 반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선생님 말에 토를 단다는 것에 아이들은 놀라워했다. 나무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왜 나무라고 부를까? 선생님이 말했다. 모르겠어요. 내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아요. 선생님 얼굴이 빨개졌다. 새빨개졌다. 난 인디언 얼굴도 그렇게 빨간 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우리 빨간 피부라고 그러는 걸까? 그래 아놀드 내가 그렇게나 똑똑하다면 그럼 왜 그런지 우리에게 말해보려. 그러니까 흙 속에 나무가 묻혀 있을 때 광물질 같은 게 나무로 스며들어요. 그것이 나무를 녹여요. 그러면 광물질이 나무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광물질이 나무와 같은 모양이 된다는 말이에요. 광물질이 나무에서 목재를 빼앗아 버리고 나면 나무는 여전히 나무 모양이지만 그건 광물질로 이루어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무는 바위로 변하지 않아요. 바위가 나무가 된 거예요. 도지 선생님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위험할 정도로 화가 나 있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좋아 아놀드 어디서 그 사실을 알았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그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는 놀랄만한 과학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안단다. 우리 반 아이들이 킥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낄낄거렸다. 딱 한 사람 우리 반 천재. 고디만 빼고 고디가 손을 들었다. 고디 말해봐. 내가 모두에게 진리를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가 안돼 한숨을 내쉬었다. 고디가 말했다. 사실 아놀드가 말한 게 맞아요.
갑자기 도지 선생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래, 단 2초 만에 새빨간 피가 눈처럼 새하얗게 변했다. 고디가 맞는다고 하면 그건 맞는 거다. 도지 선생님도 그걸 알았다. 도지 선생님은 괴짜 과학교사가 아니었다. 알겠지만 작은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때때로 진짜 과학교사를 고용할 정도로 돈이 없을 때가 있다. 때때로 엄청나게 늙은 과학교사가 은퇴했거나 그만두었는데 후임교사가 없을 때가 있다. 그리고 정말로 과학교사가 없으면 다른 교사 중 한 명을 골라서 과학 과목을 맡긴다. 그래서 소도시의 아이들이 이따금 교과목에 대해서 모르는 거다. 흥미롭지 않니? 잘 설명해 주었구나, 고디. 가짜 과학 선생이 말했다. 그래, 그게 맞다. 도지 선생은 고디한테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내게는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래, 이제 선생님들조차도 나를 바보로 여기고 있었다. 난 의자 뒤로 몸을 빼고 내가 인간이었던 때를 생각했다. 사람들은 내가 영리하다고 생각했었다. 내 두뇌가 요긴하다고 생각했었다. 틀림없이 내 뇌는 액체로 손상이 되어 어느 순간에라도 발작을 일으킬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쓸만하다. 어쩌면 아주 조금은 아름답고 신성하고 신기할지도.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난 복도에서 고디를 불러 세웠다. 고디 고마워. 뭐가 고마워? 고디가 말했다. 수업 시간에 날 지지해준 거 말이야. 도지 선생님한테 제대로 말해주었잖아. 널 위해 그런 거 아니야. 과학을 위해서 한 거지. 그러더니 그냥 멀리 걸어가 버렸다. 나는 거기 그냥 그대로 서서 바위가 내 뼈와 피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날 밤 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다. 아니, 나는 버스를 타고 종점으로 갔다. 거기는 우리 인디언 보호구역의 경계였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렸다. 아빠가 날 데리러 오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름 넣을 돈이 충분한지 확실하지 않았다. 특히 만일 아빠가 보호구역 카지노에 들러서 첫 슬롯머신을 했다면 말이다. 난 30분을 기다렸다. 정확히. 그러고 나서 난 걷기 시작했다. 학교에 가는 건 언제나 모험이었다. 방과 후 난 종점 가는 버스를 타고 우리 마을 사람들을 기다린다. 마을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난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 엄지손가락을 세워 달려오는 차를 얻어 탔다. 보통 누군가가 우리 보호구역 쪽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나는 대개 차를 얻어 탈 수 있었다. 3번. 나는 집까지 내내 걸어야 했다. 35km를. 매번 발에 물집이 생겼다. 주니어 학교에 갔다. 월요일 기름 살 돈이 없다. 35km.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탄다. 화요일 기름값이 없다. 그런데 자동차가 꼼짝 안 한다.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탄다. 수요일 아빠가 태워준다. 학교와 1.5km 앞에서 자동차가 고장난다. 30분을 걸어간다. 늦는다. 목요일 아빠가 너무 취했다. 그래서 엄마가 태워준다. 고마워 엄마. 콜록콜록. 금요일 기름값도 없다. 아무도 차를 세워 날 태워주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번씨 당신이 이기셨군요. 깍. 집으로 걸어가서 텔레비전을 본다. 다음 주 다시 시작된다. 단 순서만 다르다. 어쨌거나 그 귀화목 수업을 하고 난 후 난 인디언 사무국의 백인차를 얻어 타고 우리 집 앞까지 왔다. 집 안으로 걸어갔는데 엄마가 울고 있었다. 집에 갔을 때 엄마는 우는 걸 종종 볼 때가 있다. 엄마 왜 그래? 내 누나 때문이야. 또 도망갔어? 결혼했단다. 와우, 난 정신 잃고 말았다. 우리 엄마와 아빠도 엄청나게 정신을 잃었다. 인디언 가족들은 세계 최고의 초강력 저착지 고릴라 블루처럼 함께 붙어 산다. 우리 엄마와 아빠는 둘 다 태어난 곳에서 3km 이내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태어난 곳에서 1.5km 안에 살고 있다. 1881년 스포켄 인디언 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로 우리 가족 중 누구도 그 외의 지역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우리 스피리트 일가족은 한 곳에 머물러 있다. 우린 끝내주는 부족이다. 좋든 나쁘든 우린 서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엄마와 아빠는 다른 세상으로 아이 둘을 모두 잃어버렸다. 부모님은 패배자가 된 것 같았으리라. 아니, 어쩌면 그저 외로운 건지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자신들이 어떤 기분인지 모른지는 모르겠다. 나도 어쩜 느끼는지 잘 몰랐다. 누가 우리 누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7년 동안 지하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살고 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나서 우리 누나는 자기 삶을 바꿔야 한다는 걸 결심했다. 난 우리 누나가 좀 창피스러웠다. 내가 리어당까지 갈 만큼 충분히 용감했다면 누나는 플랫 헤드 인디언과 결혼을 못해서 몬테나로 갈 만큼 충분히 용감했다. 어디서 만났대요? 나는 엄마한테 물었다. 카지노에서. 그 남자가 포커를 아주 잘한다고 누나가 그러더라. 이 나라에 있는 인디언 카지노는 다 돌아다닌 것 같더라고. 그 사람이 포커를 해서 결혼하는 거야. 네, 누나는 뭐든 모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단다. 그런 남자하고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대.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 누나는 개떡 같은 그 멍청한 이유 하나 때문에 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 사실 사람들은 개떡 같은 멍청한 이유 때문에 종종 결혼을 하지. 그 남자 잘생겼대? 내가 물었다. 못생긴 편이지. 레브리코에 눈도 짝눈이야. 엄마가 말했다. 제기라 우리 누나는 한쪽으로 치우친 눈에 독수지코에 이리저리 떠도는 노름꾼과 결혼을 했다. 그게 날 초라하게 만들었다. 난 내가 꽤 거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백인 아이들의 못마땅한
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누나는 아름다운 몬테나에서 총알을 요리조리 피해야 할 거다. 몬테나 인디언들은 너무 거칠어서 백인들은 인디언을 두려워했다. 백인들이 인디언을 무서워하는 곳을 상상할 수 있나? 그게 바로 몬테나다. 그리고 우리 누나는 그곳의 괴상한 인디언과 결혼했다. 누나는 떠나기 전 부모님, 할머니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누나는 몬테나의 세인트 이그나티우스에 있는 플레이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엄마한테 전화로 이렇게 말했단다. 엄마, 나 이제 유부녀야. 아이는 한 10명 낳고 여기서 평생 영원히 살고 싶어. 참 희한하다. 거의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문득 난 깨달았다. 우리 누나가 로맨스 소설 속에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제길 그건 용기와 상상이 필요하다. 또 정기적 질환도 어느 정도 필요했다. 하지만 난 갑작스레 누나가 좋아졌다. 그리고 약간 겁이 났다. 엄청 겁이 났다. 누나는 꿈속에서 살려 하고 있었다. 누나가 지하실에서 나왔던 것에 우린 모두 열광했어야 했다. 우린 몇 년 동안 그곳에서 누나를 나오게 하려 했었다. 물론 우린 엄마와 아빠는 누나가 우체국이라든가 상점 같은 곳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도 구했다면 기뻤을 것이다. 너무 기뻐. 어쩌면 우리 집 2층까지 튀어 올랐을지도 몰랐다. 그냥 나는 우리 누나의 의지, 스피리트가 죽었다고 늘 생각했다. 하지만 누나는 포기하지 않았었다. 여기 보호구역은 누나를 숨막히게 했고 누나를 지하실에 가둬두었었다. 그리고 이제 누나는 밖으로 나와 거대한 몬테나의 풀밭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얼마나 멋졌냐. 난 기운이 솟았다. 물론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는 충격을 먹었다. 부모님들은 우리 누나와 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난 우리가 전사가 되었다고 생각. 그리고 전사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천재 백인 소년 고디에게 곧장 걸어갔다. 고디 할 말이 있어. 시간 없는데. 오코트 선생님하고 컴퓨터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해. 너 컴퓨터 싫어하지 않니? 싫어하지 않지. 컴퓨터는 약해서 망가지기 쉽고 바이러스에도 잘 걸려. 컴퓨터는 흑사병이 들끓던 시대에 살았던 프랑스 사람 같아. 와, 사람들은 내가 개짜라고 생각했다. 나는 맥킨토시가 훨씬 좋아. 넌 안 그러니? 맥킨토시는 무척 시적이야. 그런데 이 녀석은 컴퓨터하고 사랑에 빠져 있었다. 난 녀석이 변종 앰플 컴퓨터와 사랑을 나누는 삐쩍 마른 백인 천재에 관한 로맨스를 은밀히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컴퓨터는 컴퓨터지.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아. 고디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미스터 스피리트 하루 종일 너의 토톨러지로 날 지겹게 만들 작정이야? 아니면 뭔가 실제적인 걸 말할 거야? 토톨리지? 도대체 토톨러지가 뭐야? 난 글자도 모르는 인디언 바보라고 생각할까봐 고디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다. 넌 토톨러지가 뭔지 모르지? 그렇지? 고디가 물었다. 아니 알아. 정말 알아. 아주 잘.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야. 아니 넌 몰라. 어떻게 알아? 내 눈이 커졌으니까. 심장박동이 조금 빨라지고 땀을 흘리기 시작했잖아. 그렇다. 그러니까 고디는 인간 거짓말 탐지기였다. 맞아, 나 거짓말했어. 토톨라지가 뭐야? 고디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난 그런 한숨이 싫다. 난 그 한숨을 쉬는 놈을 면전에서 한 방 먹이고 싶었다. 토톨라지랑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반복하는 거야. 고디가 말했다. 아, 내가 말했다. 녀석은 도대체 뭔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야. 중복이지. 아, 내 말은 그러니까. 중복 같은 걸 여러 번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래. 아, 그러니까 내가 고디는 귀가 없는 놈이다랑 고디는 귀가 없다고 말하면 그게 토톨러지라는 거지. 고디는 웃었다. 정확하게 토톨러지는 아니야. 하지만 웃긴다. 너 위트가 탁월한데 난 웃었다. 고디도 웃었다. 하지만 그때 난 고디와 함께 웃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난 고디를 비웃고 있었다. 뭐가 웃겨? 고디가 물었다. 내가 탁월한 위트라고 말한 게 믿어지지 않아서 역 같은 영국이라든가 뭐 그렇게 들리거든. 난 앵글로필이야. 앵글로필이 뭐야? 어머니 나라 영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 녀석은 15 농장 소년의 멍뚱이에 갇힌 80살 먹은 문학 교수였다. 있잖아, 곧이 난 내가 똑똑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넌 희한한 놈이야. 난 내가 튄다는 걸 잘 알아. 그걸 희한하다는 것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 오해하지 마. 희한한 건 대단한 거란 뜻이야. 내 말의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미켈란젤로, 에밀리, 디킨슨들은 정말 희한하잖아. 넌 이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처럼 희한해. 고디가 말했다. 난 수업 늦겠다. 너도 수업이 늦겠어. 그러니 딱 잘라서 말해야 하는 게 좋을걸. 난 고디를 바라보았다. 고디는 덩치가 컸다. 실제 혈기왕성하고 불도저 같았다. 고디는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놈이었다. 난 너랑 친구하고 싶어. 내가 말했다. 뭐라고? 고디가 물었다. 우리 친구하자고. 고디는 주춤 뒤로 물러섰다. 확인시켜줄 게 있는데 난 남자 취향 아니야. 아, 아니 난 그런 식의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친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랑 나 우린 공통점이 많으니까. 고디는 이제 나를 빤히 들여다보았다. 난 보구역 출신의 인디언이잖아. 난 외롭고 슬프고 고립되고 고개질려 있었다. 고디처럼.
그리고 그렇게 우린 친구가 되었다. 제일 친한 친구는 아니었다. 로디와 나처럼 우린 비밀을 함께 나누지 않았다. 꿈도 함께 나누지 않았다. 대신 우린 함께 공부했다. 무엇보다도 우선 고디는 내게 독서 방법을 가르쳐줬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서 고디가 말했다. 있잖아, 책은 3번은 읽어야 제대로 알 수 있어. 처음에 이야기를 파악하는 거야. 그걸 구성이라고 해. 장면에서 장면으로서의 움직임은 책에 힘을 부여해줘. 그게 리듬이야. 마치 강에서 리프팅을 하는 것 같아. 너 흐름에 집중해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혀. 아니, 넌 알아? 그리 알아. 내가 말했다. 진짜로는 전혀 안 그랬다. 하지만 고디는 나를 믿었다. 고디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 두 번째 책을 읽을 때 역사 때문에 읽는 거야. 역사의 지식을 위해서. 각 낱말의 뜻을 생각해.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내 말은 스팸이란 단어가 들어간 책을 읽는다고 쳐. 너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그렇지? 스팸은 정프 이메일이지. 내가 말했다. 그래, 그렇지.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만들었는지, 누가 그 말을 처음 사용했는지, 처음 사용된 일에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 몰라. 내가 말했다. 난 몬테나에 있는 우리 누나를 생각했다. 어쩌면 로맨스 소설은 진짜로 진지한 일이었을지 몰랐다. 우리 누나는 분명 그렇게 생각했다. 브런드 책의 모든 순간을 진지하게 대하게 된다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도 진지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그림을 그려 내가 말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고디가 물었다. 난 그림을 진지하게 여겨. 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을 이용해. 난 세상을 조롱하기 위해 그림을 이용해.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 그리고 때론 그 사람들이 그냥 내 친구와 가족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려. 난 사람들을 기념하고 싶어. 응, 난 그래. 불쌍하지, 그치? 아니, 전혀 안 그래. 내가 만화를 잘 그린다면, 그리고 내가 만화를 좋아한다면, 내가 세상의 강을 헤엄치도록 만화가 널 도와준다면, 그러면 잘못될 게 없어. 와, 이 녀석은 시인이었다. 내 만화는 단지 길게 웃기한 것이 아니었다. 만화는 시만큼이나 훌륭했다. 재미있는 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진지하게 웃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고디가 말했다. 이 어린 녀석은 마음도 읽을 줄 알았다. 고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촉수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빨아들이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외계인이었다. 고디가 말했다. 넌 역사를 위해서 각각의 단어를 위해서 책을 읽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 각각의 단어와 이미지를 위해서 만화를 그리고 그래 넌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또 정말로 좋은 책과 만화가 너한테 희열을 주니까 넌 책을 읽고 만화를 그려는 거야. 그려야 하는 거야. 난 깜짝 놀랐다. 넌 희열을 얻어야 해. 희열을 가져야 한다고. 어서 넌 희열을 느껴야 해. 그래, 이제 넌 공식적인 괴짜다. 내가 말했다. 그래, 작은 도서관이야. 보잘것없지. 하지만 내가 책들을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면 그래도 다 읽는데 거의 10년이 걸릴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물었다. 세상은 아무리 작은 거라시라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와, 그건 정말 대단한 생각이었다. 어떤 마을이든 리어단 만큼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수수께끼 같은 신비한 장소였다. 그리고 더 작은 마을, 웰피니트, 인디언 마을도 수수께끼 장소였다. 좋아, 그러니까 이런 책들도 각각 수수께끼 같다는 거지. 책은 다 신비해. 기록된 책들을 모두 읽는다면 넌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를 읽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배워야 할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계속 알게 돼. 고디가 말했다. 그래, 그래, 그래. 지금 이게 너한테 희열을 주진 않지. 난 강한 게 좋아. 내가 말했다. 고디는 얼굴을 붉혔다. 난 성적인 의미에서 희열을 말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발기된 페니스를 가지고 삶을 헤쳐나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대신 운유적인 희열을 얻을 수 있는 진짜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책에 다가가야 해. 그렇게 삶에 다가가야 한다고. 운유적인 희열, 도대체 운유적인 희열이 뭔데? 고디는 웃었다. 고디는 정말 희한한 놈이었다. 하지만 고디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했다. 고디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언제나 제일 똑똑한 사람일 거다. 그리고 고디는 학교생활 내내 나를 확실히 도와주었다. 나를 괴롭히지도 나한테 싸움을 걸지도 않았을 뿐더러 열심히 한다는 게 그러니까 과제를 끝마치고 완성하고 성취하는 게 기쁨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 웰피니트에서 난 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괴짜였다. 리어단에서 난 기쁨에 넘친 괴짜였다. 그리고 우리 누나는 돌아다니는 괴짜였다. 우린 역사상 가장 괴짜 같은 남매였다. 누나가 보낸 이마일. From Mary to Junior. 주니어에게 난 여기 몬테나가 정말 좋아. 몬테나는 아름다워. 어제는 처음으로 말을 탔어. 몬테나에선 인디언들이 아직도 말을 탄단다. 난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레스토랑엔 전부 다 이력서를 보냈어. 그러니까 플랫헤드 보호구역엔 레스토랑이
20개쯤 있어. 신기하지? 마을도 6-7개 있어. 믿을 수 있니? 보호구역 하나에 마을이 그렇게나 많이 있다는 게. 근데 너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보호구역에 있는 어떤 마을은 백인들이 득실거린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백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인디언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폴슨이라는 한 마을은 보호구역에서 독립하려고 해. 진짜야. 독립전쟁 같아. 폴슨 마을이 보호구역 한가운데 있지만 그 마을의 백인들은 보호구역의 일부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결정했어. 미쳤지.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 백인들, 인디언들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남편과 내가 신혼여행 갔던 진짜 대단한 호텔이 있다는 거야. 플랫헤드 호숫가에 있는데 우린 스위트룸에 묵었거든. 방마다 욕실이 있어. 욕실에도 전화가 있다. 정말이야. 목욕탕에서 너한테 전화 걸 수도 있었어.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린 룸서비스를 신청했거든. 그건 우리 방으로 음식을 가져오게 하는 거야. 메뉴가 뭔지 알아? 인디언 프라이 브레드. 그래, 그것도 5달러에 구운 빵을 주문할 수 있다고. 그래서 2개를 주문했지. 큰 개들 하지는 않았어. 할머니가 만든 것만큼 맛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있잖아, 정말 끝내줬어. 할머니가 만든 것 같다라니까. 아주 예쁜 그릇에 구운 빵을 담아왔더라고. 난 예쁜 포크 하나 나이프로 먹었어. 주방에 플레이드 인디언 할머니가 있어서 방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빵을 굽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건 꿈이 이루어진 거야. 난 내 삶이 좋아. 남편도 사랑해. 난 몬테나가 좋아. 사랑한다. 노란머리가. 추수감사절이었다. 우린 칠면조를 먹었다. 엄마는 칠면조를 완벽하게 요리했다. 감자 으깬 거, 그레이비, 껍질째 먹는 콩, 옥수수, 크랜베리 소스, 그리고 호박파이를 먹었다. 그건 축제였다. 인디언들이 추수감사절 기념하는 건 진짜 웃기는 짬뽕이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인디언들과 순례자들은 첫 추수감사절 때 분명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다. 하지만 몇 년을 순례자들이 인디언에게 총을 쏘아댔다. 난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처럼 칠면조를 먹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저기 아빠, 인디언들은 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난 아빠에게 물었다. 우리 인디언 모두를 죽이지 않은 걸 감사해야지. 우리는 미친 듯이 웃었다. 좋은 날이었다. 아빠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고 엄마는 낮잠을 자는 참이었다. 할머니는 벌써 잠에 빠져들었다. 로디가 보고 싶었다. 난 연신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로디는 늘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호박파이를 먹기 내기를 했었다. 난 로디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난 예전에 로디와 내 모습을 그렸다. 마침내 난 코트를 입고 신발을 신은 다음 로디네 집으로 걸어가 문을 두드렸다.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한 로디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주니어 웬일이냐? 로디 집에 있어요. 아니 여기요. 로디한테 줄 그림이 그렸는데요. 좀 전해주시겠어요? 로디 아빠가 만화를 받아들이더니 한순간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러더니 아니 꼽다는 듯이 웃었다. 너 그러니까 뭐냐? 남자를 좋아하냐? 그래, 그게 로디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었다. 제기랄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늘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것도 당연하지. 로디에게 전해주시겠어요? 내가 물었다. 그렇지, 전해주마. 약간 호모 같은 그림이긴 하지만 난 욕을 한 무더기 퍼부어주고 싶었다. 난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로디와의 일그러진 우정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로디가 보고 싶다고. 로디 아빠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런 게 게이라면 그래 좋다. 난 이 세상의 최고의 게이 놈이다. 하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만 말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도 잘 보내세요. 로디 아빠가 문을 닫았다. 난 걸어 나왔다. 마당 끝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로디가 2층 자기 방 창문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전해준 그림을 들고 있었다. 로디는 내가 걸어가면서 바라보고 있었다. 로디 얼굴에 드리워진 슬픔이 보였다. 로디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난 로디에게 손을 흔들었다. 로디는 내게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로디 고마워. 내가 소리쳤다. 로디가 창가에서 멀어졌다. 한순간 나는 슬펐다. 문득 로디가 나를 쫓아버리긴 했어도 내 만화를 찢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게 떠올랐다. 나를 싫어하는 것만큼 로디는 그 만화를 산산조각낼 수도 있었다. 그 생각을 하자 그것들은 것보다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여전히 로디는 내 만화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나를 조금은 인정할지도 몰라. 굶주린 고통. 세리단 역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북전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세리단 선생님은 어찌나 지루하고 목소리 톤이 단조로운지 아예 눈뜬 채 잠자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나 다를 게 없었다. 난 빠져나가야만 했다. 그래서 손을 들었다. 뭔가 안 오도 선생님이 물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참아라 안 되겠는데요. 최대한 난 당장 가지 않으면 싸버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못 참겠나? 선생님 물었다. 굳이 화장실에 갈 필요는 없었는데 말을 해놓고 보니 꼭 가야 할 것 같았다. 반드시 가야 했다. 지금 가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가봐서. 나는 도서관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식당 옆보다는 휴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난 큰 거를 볼 예정이었다. 난 변기 위에 앉아서 집중하고 있었다. 참선을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체험으로 만들려고 했다. 언젠가 간디가 큰 거를 보러 갔을 때를 읽은 게 기억난다. 간디가 운명이라든가 다른 걸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간디는 자신의 큰 거의 조건과 질이
삶의 조건과 죄를 드러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 나도 안다. 난 아마도 책을 너무 많이 읽은 것 같다. 아마도 큰 거에 관한 꽤 많은 책들을 말이다. 하지만 모두 중요하다. 안 그런가? 그래서 나는 볼일을 마치고 물을 내리고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거울을 들여다보며 여드름을 짜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도 차분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벽 저쪽에서 희한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여자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였다. 이상한 소리가 또 났다. 무슨 소리인지 알고 싶은가? 이런 소리 같았다. 푹, 왜, 누가 토하는 소리 같았다. 아니, 그건 747 비행기 구토물이 엄청나게 나는 활주로를 착륙하는 소리 같았다. 역사 선생님의 불꽃 튀는 수업을 위해 난 다시 교실로 향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그러니까 누군가 유행성 바이러스 뭐 그런 거에 걸렸나 보다. 어쩌면 거기서 신부전 같은 거에 걸렸던지. 난 그냥 교실로 갈 수가 없었다. 나는 화장실 문 두드렸다. 여자 화장실 문을. 거기 괜찮아? 저리가. 여자였다. 거기가 여자 화장실이라는 게 그제서 생각났다. 선생님 불러올까? 나는 화장실 문을 안으로 말했다. 저리 가라고. 난 기머거리가 아니었다. 뭔가 예리한 실마리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난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무언가가 나를 뒤에서 잡아당겼다. 그게 뭔지를 몰랐다. 낭만적이라면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운명과 나는 그 벽에 기대어 서서 기다렸다. 토한 사람은 언제나 그 화장실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꽤 괜찮은지 알게 되었다. 금세 사람이 나왔다. 그건 바로 사랑스러운 페넬로페였다. 페넬로페는 계피껌을 짝짝 씹고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커다란 계피껌으로 토한 냄새를 덮으려고 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거무 계피나무에 토한 것 같은 냄새가 났다. 뭘 봐. 페넬로페가 물었다. 시국 감대증을 보고 있는 중이야. 난 진짜 밥맛이 똑 떨어졌다. 그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었지만 참았다. 난 시국감퇴증 아니야. 난 과다 시국 중이야. 페넬로페는 턱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대빵 오만했다. 문득 빼빼 마른 굶주린 개짜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식욕감퇴증 패밀리들이 있다는 게 생각났다. 식욕감퇴증이 된다는 게 자신들을 특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웹사이트에 최고 설사약 같은 것들을 조언해준다. 식욕감퇴증이나 과다식욕증이나 뭐가 다른데 내가 물었다. 식욕감퇴증은 늘 식욕감퇴인 거야. 난 과다식욕일 때만 토해. 와우. 페넬로페는 꼭 우리 아빠처럼 말한다. 내가 취해 있을 때만 난 알코올 중독이야. 여시나 먹어요, 오빠. 세상에 온갖 종류의 중독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아픔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고통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다. 페넬로페는 자신의 고통을 개걸스럽게 먹고 그리고 나서 토하고 물을 내버린다. 우리 아빠는 자신의 고통을 마셔서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난 우리 아빠가 술에 취해 우울증에 빠져 세상을 포기할 것 같을 때 늘 우리 아빠한테 했던 말을 페넬로페에게 한다. 이봐 페넬로페 포기하지 마. 그래 그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친구는 아니다. 사실 너무 빤하고 진부하다. 하지만 페넬로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지 말문을 트기 시작했다. 자기가 예쁘고 영리하고 인기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벽하다고 모두가 여기지만 자기는 언제나 두려웠다고. 아무도 자신이 두려워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예쁘고 영리하고 인기 있기 때문에. 페넬로페는 자기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다는 걸 알아차렸을까? 페넬로페는 자아가 강했다. 하지만 그것도 섹시했다. 숨결에서 고통 냄새가 나는 과다식욕증 여자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섹시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과 욕망은 사람을 미치게 할 수가 있다. 불현도 우리 누나 메리가 어떻게 한 남자를 만나 5분 만에 결혼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를 버리고 몬테나로 떠난 누나에게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다. 다음 몇 주에 걸쳐 페넬로페와 나는 리어단 고등학교의 핫 이슈였다. 그래, 우리 정확히 로맨틱한 커플이 아니었다. 우린 단지 친구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멋졌다. 페넬로페가 나를 새로운 친구로 선택한 것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난 더 이상 추하고 도련머리 같은 짐승이 아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난 인디언이다. 그리고 페넬로페 아버지는 인종차별주의자다. 내가 페넬로페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페넬로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너 우리 딸내미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 게 내 신상에 좋을 거다. 페넬로페 지 아버지를 약 올리려고 너랑 놀아주는 거야. 근데 어쩌냐. 난 하나도 약이 오르지 않는단다. 내가 약이 오르지 않으면 그 애는 너랑 데이트 안 할걸? 그런데 말이야. 넌 내 거시기를 잘 감수해야 할 거다. 난 배에 주먹을 날리지 않거든. 그리고 나서 나한테 또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넌 만약 우리 딸을 임신시켜서 그래서 칙칙한 갈색 애를 낳으면 난 저 애를 쫓아낼 거야. 그러면 너희 엄마 아빠가 저 애를 데리고 가야 할 거 똑바로 알아들었지? 다 너한테 달렸어. 그렇다. 페넬로페의 아버지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래 그렇게 페넬로페와 나는 위대하고 강력한 페넬로페 아버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핫이슈가 되었다. 여러분은 아마도 페넬로페에게 내가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페넬로페가 나랑 사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 페넬로페는 어쩌면 내가 인디언 소녀이라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나랑 사귀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페넬로페는 나랑 반만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끔 손을 잡고 한 번인가 두 번 키스를 했다. 그게 다다. 내가 페넬로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모른다. 페넬로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영리하고 제일 인기 있는 여자가 되는 게 진저리가 날 거다. 그래서 페넬로페는 조금 이상해지고 조금 신이 나고 싶었다. 그러니까 페넬로페는 자기의 명예에 약간의 얼룩을 남기고 싶었던 거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얼룩이었다. 하지만 나도 페넬로페를 이용하고 있었다. 어쨌든 갑작스레 나는 유명해졌다. 페넬로페가 공공연히 데이트 비슷한 걸 한 만큼 내가 귀엽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애들도 모두 내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페넬로페가 집으로 갈 때 스쿠버스에 올라타기 전 나와 손을 잡고 입을 맞추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모두 내가 섹스를 잘할 거라 여겼다. 선생님들도 내게 좀 더 관심을 보기 시작했다. 난 궁금했다. 어떻게나 멍청한 인디언 아이가 페넬로페의 작은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뭘까? 나는 누구보다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꿈꾸고 다르게 걸었다. 난 새로운 아이였다. 만약 생물학적인 것 모두 얻고 싶다면 내가 리어단 유전자 풀의 흥미로운 첨가물이었노라고 말해야 할 거다. 그러니까 왜 페넬로페와 내가 친구인지 그런 것들은 다 애매모호한 이유다. 우리 모두가 얄팍한 이유란 말이다. 하지만 보다 크고 나은 이유는 뭘까? 어느 날 반가워 페넬로페가 말했다. 아무도 난 이 작은 마을이 정말 싫어. 너무너무 작아. 모든 게 작아.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작아. 꿈도 작고 사람들은 모두 여기서 끼리끼리 결혼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해. 넌 어떤데? 내가 물었다. 난 빨리 떠나고 싶어. 난 역마살이 킨 것 같아. 그래, 페넬로페는 그렇게 말했다. 매우 원대하고 특이하고도 멋지다. 난 놀려주고 싶었지만 페넬로페는 꽤 진지했다.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든 중국의 만리장성을 걷고 싶어. 이집트의 피라미드 꼭대기도 걷고 싶고 오대양을 다 헤엄치고 싶어. 에베레스트 산고 오르고 싶고 아프리카에서 사파리 투어도 하고 싶어. 남극에서 개슬매드 타고 싶고 전부 다 하고 싶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페넬로페의 눈동자는 멀리 아득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체면에라도 걸린 것처럼 난 웃었다. 비웃지 마. 널 비웃는 게 아니야. 내 눈동자를 보고 웃는 거야. 그게 문제야. 아무도 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 그래? 내가 만리장성, 이집트 그런 것에 대해 얘기할 땐 널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야. 그런 건 단지 너무 허황된 꿈이잖아. 진짜가 아니잖아. 나한테 진짜야. 꿈 얘기는 젖혀두고 내 삶에서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말해봐. 간단하게. 내가 말했다. 난 스탠퍼드에 가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싶어. 와, 그거 멋지다. 근데 왜 하필 건축이야? 뭔가 아름다운 걸 세우고 싶거든. 난 기억되고 싶어. 그 꿈 때문에 펠레로페를 비웃을 수는 없었다. 그건 나의 꿈이기도 했다. 그리고 인디언 소년들은 그런 꿈을 꾸면 안 되었다. 작은 마을의 백인 소녀들도 큰 꿈을 꿀 수가 없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행복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페넬로페가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아니, 우린 둘 다 날아가고 싶었다. 호주의 깃털공지 새의 보조꼬리 깃털은 이 새가 고도의 장거리 비행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걸 알아? 내가 세상을 여행하고 싶은 거 그건 참 멋져. 하지만 제대로 먹지 않으면 밥 반도 못 갈걸. 페넬로페는 고통에 빠져있고 나는 페넬로페를 더 좋아했다. 사랑일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페넬로페의 고통도 어느 정도 사랑해야 했다. 주로 나는 페넬로페를 바라보는 걸 아주 좋아했다. 그건 남자아이들이 하는 짓이겠지. 다 큰 남자도 그런다. 우리 여자를 바라본다. 우린 뚫어져라 본다. 그리고 이건 내가 페넬로페를 뚫어져라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다. 한참 동안 쳐다보면 안 되는 건가?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건가? 모르겠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 로맨스에 대해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지만 난 아름다움에 대해선 조금 안다. 그리고 젠장 페넬로페는 미치도록 아름다웠다. 하루 종일 페넬로페를 바라본다면 나를 욕할까? 사랑에 대한 로디의 충고. 예쁜 여자가 배구하는 걸 본 적이 있는지. 어제 배구 경기 중 페넬로페가 서브를 할 때 마치 하나의 예술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페넬로페를 바라보았다. 페넬로페는 하얀 셔츠에 하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흰색 브라와 흰색 팬티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피부는 창백하리만큼 희었다. 새하얀 우유, 새하얀 구름처럼. 그러니까 흰색에 온통 흰색 천지였다. 그녀는 지금껏 봤던 가장 완벽한 바닐라 디저트 케이크 같았다. 난 페넬로페가 먹는 초콜릿 토핑이 되고 싶었다. 페넬로페는 데이븐포트 레이디 고릴라에서 온 천박한 여자들에게 서브를 하고 있었다. 그래, 제대로 들은 게 맞다. 자신들을 기꺼이 레이디 고릴라라고 불렀다. 게임을 하는 것도 초강력 영장류 같이 했다. 페넬로페의 팀은 지고 있었다. 첫 세트에 벌써 12대 0이었다. 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았다. 난 그저 그 완벽함에 땀에 젖게 하는 더운 날 완벽하게 땀에 젖은 페넬로페가 완벽하게 땀 흘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페넬로페는 서비스 라인에 서서 바닥에 몇 번 공을 두드렸다. 그리고 나서는 공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힘껏 때렸다. 페넬로페의 파란 눈동자는 날아가는 공을 따라갔다.
공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그 배구공이 이 세상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난 그 공에 질투가 났다. 내가 그 공이었으면 했다. 공이 이리저리 허공에 떠다니는 사이 페넬로페는 엉덩이와 등을 비틀고 오른팔을 어깨에 넘어 뒤로 흔들며 진짜 예쁜 뱀처럼 몸을 감았다. 허벅지 근육은 곱고 단단했다. 페넬로페가 서브할 때 난 거의 숨이 넘어갈 만큼 것만 같았다. 유연하게 몸을 틀어 온통 집중한 채 페넬로페는 공을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리쳤다. 서비스 에이스를 득점하고 나서 페넬로페는 주먹을 쥐며 소리쳤다. 예스! 진짜 멋졌다. 답장을 받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컴퓨터 실습실로 가서 로디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로디는 5년 동안 똑같은 이메일 주소를 쓰고 있었다. 나는 자판을 두드렸다. 로디, 나 백인 여자애랑 사랑에 빠져서 어쩌면 좋지? 몇 분은 로디한테 답장이었다. 이봐 멍청이, 볼링대회 우승 트로피처럼 백인 여자를 다루는 인디언 여성한테 난 신문이 난다고 내 맘대로 해. 그건 내게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난 고디에게 물었다. 난 인디언이야. 어떻게 하면 백인 여자가 날 사랑하게 할 수 있냐? 연구 좀 해볼게. 고디가 말했다. 며칠이 지나 고디는 내게 간단한 보고서를 주었다. 이번 아너도 구글에서 백인 여자 사랑하기를 검색해봤거든.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멕시코에서 사라진 신시아라는 백인 여자의 기사를 하나 찾았어. 그 여자 얼굴로 신문이 온통 도배되다시피 하면서 모두가 엄청난 비극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글은 지난 3년 동안 200명 이상의 멕시코 여자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딘가에서 사라졌다는 거야. 그런데도 아무도 그 사실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그건 인종차별주의야. 이 글을 쓴 사람에 의할 것 같으면 백인 여자애들이 사라졌다면 벌써 난리가 났을 거야 라는 거야. 백인 여자들은 특권을 갖고 있어. 그 애들은 고귀한 집안에 태어난 소녀들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물었다. 그 말은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주의자 멍청이라는 거야. 와우, 책벌레 고디는 나름대로 로디만큼이나 터프했다. 댄스 댄스 댄스. 리어단과 래피니트 사이를 그러니까 작은 백인 말과 인디언 보호구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널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리어단에는 반은 인디언이었고 웰피니스트에는 반은 백인이었다. 인디언으로 사는 게 내겐 하나의 일이었다. 하지만 그건 파트타임 일이었다. 게다가 돈 한 푼 받지 못했다. 항상 나를 잘났다고 느끼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은 페네로페였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 말은 우리 엄마와 아빠도 나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기름값과 내 점심값, 내 청바지와 내 셔츠값을 치를 돈을 간신히 꾸준하게 마련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척 할 수 있도록 그저 알맞게 돈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난 거짓말을 했다. 리어단 사람들은 전부 보호구역에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포켄 사람들이 돈을 펑 많이 버는 줄 안다. 하지만 주요 고속도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영 상태가 엉망인 이 카지노는 돈을 까먹는 사업이었다. 카지노에서 돈을 벌려면 카지노에서 일을 해야 했다. 게다가 백인들은 모두 정부가 인디언들에게 돈을 거저주는 건 줄 알고 있다. 리어단에 있는 애들이나 애들 부모들은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했고 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걸 안다고 나한테 보탬이 될 게 뭐가 있냔 말이다. 학교에 오기 위해 이따 없이 자동차를 얻어 타야 한다는 걸 알게 되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난 돈이 조금 있는 채 했다. 중산층인 채 했다.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물론 영원히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거짓말은 생명이 짧다. 거짓말은 상한다. 그리고 거짓말은 썩어 주위에 냄새를 풀풀 풍긴다. 12월 나는 페넬로페를 데리고 원터포멀에 갔다. 실은 나한테 달랑 5달러밖에 없었다. 그건 무엇을 하든 부족한 돈이었다. 사진을 찍을 수도 뭘 사먹을 수도 기름을 넣을 수도 핫도그를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수도 없었다. 그냥 다른 흔한 댄스 파티였다면 난 그냥 나만의 공상에 빠져 집구석에 꽉 처박혀 있었을 거다. 하지만 원터포멀은 그냥 건너뛸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만약 페넬로페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페넬로페는 분명 다른 누군가가 갈 게 뻔했다. 기름값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한다고 해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블 데이트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페넬로페에게 체육관에서 만나자고 했다. 페넬로페는 그다지 내키하지 않았다. 정작 끔찍했던 건 걔는 내가 아빠의 그 낡은 양복을 입어야만 했던 거였다. 아이들이 놀랄까봐 난 걱정스러웠다. 페넬로페가 체육관으로 걸어들어 나를 보자마자 반가워서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이들은 나를 놀렸을 거다. 어머나 세상에 그 양복 정말 멋지다. 페넬로페는 모두가 듣도록 크게 소리쳤다. 복고풍이잖아. 거기 있던 녀석들은 모두 자기들도 자기 아버지의 철진한 폴리에스테르 양복을 입었을 걸 하는 눈치였다.
내 나팔 바지를 보자마자 여자들이 모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나한테 뿅 갔다고 나는 상상했다. 그러니까 갑작스런 열기에 취해 나는 괴상망측하게도 유행이 한참 지난 디스코 춤을 추어 보였다. 그것으로 인해 열광의 도가니탕이 되었다. 내가 면상에 주먹을 날렸던 로저도 갑작스레 내 친구가 되었다. 페넬로페와 내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게 퍽 행복했다. 비록 우리 반쪽짜리 연인이었지만 말이다. 게다가 우린 춤이란 춤은 다 추었다. 19번의 춤, 19번의 노래, 12개의 빠른 노래, 7개의 느린 노래, 11개의 컨트리곡, 5개의 락, 힙합, 리듬의 노래 3개. 내 생애 최고의 밤이었다. 물론 난 그 요란한 폴리에스테르 양복 속에서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건 문제되지 않았다. 페넬로페는 내가 멋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내가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춤은 끝났다. 탁 하고 불이 켜졌다. 페넬로페는 사진사한테 사진 찍는 걸 까먹었다는 사실을 갑작스레 생각해냈다. 어머, 우리 사진 찍는 걸 까먹었잖아. 저기다. 잠깐 동안 페넬로페는 침울했다. 하지만 페넬로페는 너무나 신이 난 그날 저녁의 사진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진이 한물간 기념품이 될 테니까. 사진 찍는 걸 까먹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난 사진값을 낼 수가 없었을 테니. 난 그걸 알았다. 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참이었다. 그날 저녁 다행스럽게도 나의 가난을 들키지 않았다. 페넬로페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주차장으로 페넬로페를 데려다 주면 끝이다. 나는 페넬로페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출 거다. 그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데 진하게 키스라도 했다가는 아마 내 머리에 총구멍을 내놓을지도 모르니까. 두 사람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나는 손을 흔들었다. 모두가 돌아가고 날 때까지 난 주차장에서 기다린다. 이윽고 난 어둠 속에서 집으로 걷기 시작한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스푸켄에서 보호구역 집으로 돌아가는 인도인들이 있으라는 걸 알았다. 나를 보면 태워줄 것 같았다. 그게 내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상황은 언제든 바뀐다. 로즈와 몇몇 녀석들이 스푸켄에 차를 몰고 가서 24시간 문을 여는 식당에서 팬케이크를 먹자는 것이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진짜 제일 개떡 같은 갑작스러운 아이디어였다. 1학년, 2학년, 3학년 함께 갈 거라나. 페넬로페는 특히 신입생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았다. 나도 신입생으로서 학생의 인기가 좀 있었다. 그래서 로저가 우리들도 함께 가자고 초대했다. 페넬로페는 뜰 듯이 좋아했다. 나는 갑자기 배가 아팠다. 주머니에 5달러가 있었다. 그걸로 뭘 사나? 어쩌면 팬케이크 한 판이나 살 수 있을까? 난 졸지에 끔찍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그때 아놀드 너 우리랑 같이 뭐 좀 먹으러 갈래? 로저가 물었다. 어떠니 페넬로페? 내가 물었다. 가자. 나도 가고 싶어. 가자. 아빠한테 여쭤볼게. 오 저런 난 내 유일한 탈출을 바라보았다. 페넬로페 아버지가 제발 안 된다고 했으면 이제 페넬로페 아버지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었다. 난 페넬로페 아버지한테 매달렸다. 이런 특별한 순간에 저 따위 인간한테 매달려 하다니 내 인생이 이게 뭐라. 페넬로페는 자기 아버지 차로 달려갔다. 야 페놀티메이트 내가 같이 가줄게. 너희 둘을 내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너희 아버지한테 말해줄게. 로저는 페넬로페를 페놀티메이트라고 불렀다. 그건 로저가 아는 가장 긴 단어일지도 몰랐다. 로저가 그렇게 페넬로페를 부르는 게 난 싫었다. 둘이 함께 페넬로페의 아버지한테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로저와 페넬로페가 참 잘 어울린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자연스러워 보였다. 둘은 진짜 커플 같았다. 아이들 모두가 내가 가나라 인디언이라는 걸 알고 나면 아마 둘은 커플이 되겠지. 이봐요 페넬로페 아버지 당신 딸의 심장을 깨부숴요. 페넬로페 아버지는 로저를 퍽 좋아했다. 아버지들은 모두 로저를 좋아했다. 로저는 최고의 미식축구 선수였다. 하지만 다들 로저를 좋아했다. 최고의 미식축구 선수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건 미국 사람이 아니지. 로저가 나 대신 페넬로페랑 사귀겠다면 페넬로페 아버지는 쌍수를 두고 반길 것이다. 나는 화도 나고 질투도 났다. 온몸이 뻣뻣했다. 가도 된대. 페넬로페는 달려와 나를 꼭 껴안았다. 1시간 후 우리들 약 20명은 스포켄의 데니스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모두가 팬케이크를 주문했다. 나는 페넬로페와 내 것을 주문했다. 오렌지 주스와 커피 그리고 토스트 핫초코 프렌치 프라이도 곁들여 시켰다. 돈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처형당하기 전 마지막 식사가 되겠군. 어쨌거나 난 만찬을 즐기려 했다. 식사 중간쯤 화장실에 갔다. 토할 것 같았다. 그래서 변기에 무릎을 구부렸다. 헛구역질만 조금 나왔다. 그때 로저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그 소리를 들었다. 아놀드 괜찮아? 응, 조금 피곤해서 그래. 다행이다. 오늘 밤 내가 와서 참 좋다. 너랑 페널티메이트는 진짜 잘 어울려 임마.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근데 너 페널티메이트하고 해봤어? 벌써 잤냐? 그건 밝힐 수 없지. 그래 하긴 짜시야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야 아놀드 너 농구팀 들어갈 거야? 일주일 있다가 훈련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었다. 하지만 코치가 인디언을 좋아하는지 어쩐지 몰랐다. 그래 내가 말했다. 너 괜찮니? 괜찮아. 너 대표팀을 할 정도 돼? 로저가 물었다. 말도 안 돼. 난 언제나 이군이었어. 난 만년 대기 선수야. 좋았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우린 새로운 피가 필요하거든. 고마워 로저.
로저가 저렇게나 멋진 녀석이었다니. 로저는 예의가 발랐다. 도대체 미식축구 선수 중에 예의 바른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게다가 친절하고 게다가 저렇게 간대하고 놀라웠다. 있잖아 들어봐. 내가 아팠던 이유는 저기 내 사정을 다 로즈에게 말할까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넌 사랑 때문에 아픈 것 같은데 로저가 말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 어쩌면 하지만 실은 내 배가 전부 엉망이야. 왜냐하면 지갑을 잃어버렸어. 돈을 집에다 두고 왔어. 자식 걱정 마. 좀 일찍 말하지 내가 줄게. 로저는 지갑을 열고 내게 40달러를 건네주었다. 아 이런. 어떤 애가 저렇게 40달러 그냥 건네줄 수 있을까? 나중에 줄게. 그래 아무 때나 줘. 즐겁게 보내. 이제 됐지? 로저는 내 등을 또 두드렸다. 로저는 항상 내 등을 두드렸다. 우리는 학교 테이블로 돌아와 식사를 마쳤다. 그리고 로저는 나를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체육관 앞으로 데리러 올 거라고 말했다. 로저가 말했다. 야 지금 새벽 4시 3시야. 괜찮아. 우리 아버지는 오늘 야간 근무이거든. 일 끝내고 곧장 올 거야. 정말이야? 그래 걱정 마. 문제 없어. 그럼 내가 페널티 메이트를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지. 좋아. 페넬로페와 인사를 하려고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페넬로페의 눈빛이 좀 이상했다. 로저가 그러는데 내가 돈을 잃었다며? 페넬로페가 말했다. 응 지갑을 잃어버렸거든. 눈빛이 더 이글거렸다. 아놀드 응? 뭐 하나 물어봐도 되니? 그래 해봐. 너 가난하니? 더 이상 거짓말 할 수 없었다. 그래 나 가난해. 페넬로페가 곧장 떠나버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페넬로페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내게 키스를 했다. 내 뺨에 가난한 아이들은 입술에는 입맛을 못 받는 걸까. 수치스러워서 페넬로페에게 고함을 치려고 했다. 그런데 문득 페넬로페가 내 친구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사실 진짜 좋은 친구가 된 것이다. 페넬로페는 나를 걱정했다. 나는 페넬로페의 가슴만 주고 생각했지만 페넬로페는 내 삶을 생각했다. 난 수치스러운 인간이었다. 내가 가난한 것 같다고 한 건 로저였어. 페넬로페가 말했다. 그래 대단하네. 이제 동네방네 다 떠들겠군.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로저는 널 좋아해. 로저는 괜찮은 아이야. 오빠 같아. 로저도 내 친구가 될 수 있어. 그 말 꽤 듣기 좋았다. 난 욕망의 대상보다는 친구가 더 필요했다. 정말 너희 아빠가 픽업하러 오시니? 페넬로페가 물었다. 응, 정말이야. 아니, 내가 말했다. 집에 어떻게 갈 건데? 밤새도록 걸어. 가다 차를 얻어 타든지 보통 누가 태워줘. 내내 걸어간 적은 몇 번 안 돼. 페넬로페는 눈물을 터뜨렸다. 나를 위해서 동정의 눈물이 그렇게나 섹시하다는 건 누가 알까? 온 세상에 아놀드 그럴 순 없어. 그래서는 안 돼. 너 얼어 죽을 거야. 로저가 집까지 데려다 줄 거야. 분명 기꺼이 그렇게 해줄 거야. 난 페넬로페를 말리고 싶었다. 하지만 페넬로페는 로저의 자동차로 달려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친절한 마음과 인자한 지갑이 되어준 약간의 인종차별주의자 로저가 그날 밤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로저는 그러고도 자주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다른 사람을 내 삶에 조금 들어오게 해주면 그 사람은 실로 놀라워질 수 있다. 컴퓨터를 믿지 말걸. 오늘은 학교에서 정말 로디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컴퓨터 실습실로 걸어가 내 웃는 얼굴 사진을 찾아 로디에게 메일로 보냈다. 몇 분은 로디가 자기 벌거벗은 엉덩이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도대체 언제 그런 사진을 찍었을까? 사진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사진을 보니 우울하기도 했다. 로디는 진짜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겼다. 리어단 아이들의 성적, 운동, 그리고 자기네들 장래에 대해 무척이나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 때로는 손바닥에 핸드폰이 달라붙은 억눌린 중년 사업가들처럼 굴었다. 로디는 억눌린 거하고는 정반대였다. 자신의 발가벗은 엉덩이, 다른 벌거벗은 모든 것을 이메일로 보내는 아이였다. 헤이, 그거 누구 둔부야? 둔부? 둔부라고 말하는 거 들어봤나? 고디, 이건 분명 확실하게 둔부가 아니야. 이건 악취나는 엉덩이라고. 컴퓨터라도 냄새가 지독해. 누구 엉덩인데? 아, 내 제일 친한 친구 로디. 그러니까 내 제일 친한 친구였지. 지금은 날 미워해. 왜 미워하게 됐는데? 내가 보호구역을 떠나서. 그래도 너 거기에 살잖아. 안 그래? 여기 학교에만 오는 거고. 그래, 그래. 하지만 어떤 인디언들은 자기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려면 백인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떤 인디언은 보다 나은 삶을 살려면 백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하려면 말이야. 그게 사실이라면 백인들은 다 성공하겠고. 아이고, 고디는 영리했다. 난 고디를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데리고 가서 로디를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물론 어쩌면 로디는 고디가 4살 때까지 주먹질을 할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로디, 고디, 그리고 나는 진실, 정의, 그리고 미국 원주민이 나아갈 길을 위해 싸우는 3인조 슈퍼히어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 고디는 백인이잖아. 하지만 누구라도 오랫동안 인디언 곁에서 빈둥거리면 인디언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 보호구역 사람들은 나를 사과라고 불러. 내가 말했다. 사람들이 너를 과일이라든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고디가 물었다. 아니, 아니야. 내가 겉은 빨갛고 안은 하얗다고 사과라고 부르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배신자라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삶은 개인주의자가 되느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느냐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이지.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을까? 벌써 자기 목소리 감명이라도 받은 대학 교수 같았다. 곧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원시사회에서는 공동체가 포식자와 굶주림으로부터 유일한 보호책이었어. 우리는 서로를 믿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면 특이한 사람들은 종족의 힘에 되었어. 내가 음식 보금자리 또는 아기를 만드는데 소용이 없었다며. 그러면 넌 그곳에서 추방당해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야. 하지만 우린 더 이상 원시사회에 사는 게 아니라고. 물론이지. 그렇지만 특이한 사람들은 여전히 추방당했지. 내 말은 나처럼 특이한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지. 그리고 나도 고디가 말했다. 좋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린 두 명의 부족이로군. 난 갑작스레 고디를 꽉 껴안고 싶었다. 그러나 고디는 순간 자기 방어했다. 이봐, 감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난 남자 취향 아니야. 고디가 말했다. 그렇지, 특이한 놈들이라고 자신의 감정은 두려운 것이다. 누나가 보낸 편지, 주니어에게. 나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단다. 나보고 경험이 없다고 계속 그러네. 경험을 가질 기회도 안 주면서 어떻게 내가 경험을 가질 수 있겠니? 있잖아. 난 시간이 아주 많아. 그래서 내 인생 이야기를 써보기로 했어. 진짜야. 끝내주지 않니? 난 집에서 달아나 보금자리를 찾는 방법이라는 책을 글로 쓸 거야. 어떻게 생각하니? 식구들한테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전해줘. 사랑을 전하며 누나로부터 주신 우리 새 집으로 이사했어.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집이야. 근사한 집이라고 누나가 보낸 사진을 보고 학교 급식반처럼 보인다. 내 생애 최악의 순간, 난 리어단 농구팀에 아예 지원도 못할 뻔했다. 3군에도 들지 못할 거라고 난 생각했다. 난 떨어지는 게 싫었다. 그러면 엄청 쪽팔릴 것 같았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내 마음을 바꿔놓았다. 내가 내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니? 아빠가 물었다. 두 분 다 보육교육 출신이잖아요. 그러니 보호구역이었죠. 안 그래요? 하지만 난 5살이었을 때 여기 보호구역으로 이사 왔었네. 그러니까 너희 엄마는 나보다 8살이 더 많아. 참나 숨 넘어가겠어요. 얼른 본론으로 넘어가요, 아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너희 엄마는 13살이었고 난 5살이었어. 우리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아니? 어떻게요? 내가 분수에서 물 먹는 걸 도와줬어. 그러니까 그건 너무 뭉뚱그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말했다. 난 아주 작았어. 그래서 내 엄마가 날 들여오면 내가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줬지. 그리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서 몇 년 후 우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지. 그거 농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큰 것을 얻으려면 큰 꿈을 꾸어야 해. 그거 아빠한테 꽤나 낙천적인데요, 아빠. 그러니까 있잖아. 큰 것을 얻으려면 큰 꿈을 꾸어야 해. 그러니까 있잖아. 너희 엄마는 지난밤 분수에서 물 먹는데 날 도와줬어. 그러니까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그 뿐이었다. 인디언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더 있다. 우린 성적인 이야기를 되게 좋아한다. 어찌됐든 난 농구부에 지원했다. 첫날 코트에 들어서자마자 난 내가 자꾸 보잘것없다고 게다가 느리다고 느껴졌다. 백인 아이들은 전부 다 근사했다. 어떤 애들은 엄청났다. 내 말은 키가 190, 200cm 되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다. 거그 로저는 기운도 좋고 동작도 빠르고 덩크슛도 할 수 있었다. 난 로저를 피해 있으려고 했다. 나한테 달려들었다가는 난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로저는 내내 미소를 지으면서 열심히 게임을 하며 내 등을 두드렸다. 모두 잠깐 농구공을 던지며 몸을 풀고 있었다. 이윽고 코치가 코트로 들어섰다. 40명의 아이들이 즉각 동작을 멈추었다. 우리는 딱 그렇게 침묵했다. 코치가 말했다. 오늘 모두들 와줘서 고맙다. 여기 너희들 40명이 모였다. 하지만 우린 대표팀 12명과 2군팀 12명만 필요하다. 내가 뽑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난 분명 상군이었다. 코치가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12명의 상군팀을 꾸렸다. 하지만 올해는 상군팀 예산이 없다. 그 말은 오늘 난 16명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20명의 소년들이 어깨에 힘을 주었다. 대표팀도 이군대 팀도 다 자신 있다고 생각했다. 나머지 20명의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탈락할 거라는 걸 알았다. 난 이게 정말 싫다. 만약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난 너희들 전부를 뽑을 거다. 하지만 이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알겠는가? 너희들은 위험 있게 서로를 존중하며 게임한다.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위해 위험 있게 존중하며 대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을지 나도 알겠나? 우린 알았다고 했다. 좋다. 시작한다. 코치가 말했다.